안녕하세요. 금융학부 17학번 최민혁입니다. 경제 금융의 재미있는 이야기 5가지 경제원론 2 기말고사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5개인데요. 첫 번째로 뉴턴의 근본위 제도, 그리고 통일 독일과, 그리고 영국, 그리고 소로스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시험 명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렉시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간략히 얘기하자면 뉴턴과 근본위 제도와 그리고 통일 독일과 영국과 소로스의 경우에는 세계의 얘기고, 이제 외국의 얘기고,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이야기, 그리고 브렉시트와 비트코인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세계화 시대 이제 모든 나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턴의 근본위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뉴턴의 근본위 제도, 일단 근본위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근본위 제도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금의 보유량과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동일해야 한다는 그런 본위 제도입니다. 이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화금 본위 제도와 금액금 본위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금화금 본위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고 이제 화폐 단위의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화를 자유적으로 주조하고 자유적으로 용해하는 이걸 통해 유지하는 것을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금액금 본위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금은 중앙은행에 있고 이 금과 동일한 가치의 이제 화폐를 시중에, 왜냐하면 화폐가 더 경제성이 있고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초 이전에는 이제 모든 세계적인 전체 나라에서 은화가 유통되었는데요. 이 은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근본위 제도 시행보다는 이제 은본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19세기 초까지는 세계적으로 은화를 사용했습니다. 구리나 금은 이제 은화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보조적인 금속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은 금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제작 시 굉장히 높은 열로 금속을 녹인 다음에 이를 다시 압축시키는데요. 이 시 금은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 동전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서로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은본위 제도, 즉 은화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명할 것은 뉴턴인데요. 이제 뉴턴은 만류인력 이런 과학자로 더 알려져 있지만 사실 뉴턴은 금융 쪽에도 굉장히 해박한 인물이었고 실제로 1717년에 영국의 조폐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정부로부터 금과 은의 가치가 어떤지 이를 확실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뉴턴은 굉장히 천재지만 이런 천재인 뉴턴도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 실수가 무엇이냐면 금의 가치를 은의 가치에 비해 굉장히 너무 높게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1816년에 결국 영국은 근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실수로 이게 한정이 된다면 더 이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산업과 무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이에 덩달아서 근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에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는 딱 영국의 파운드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파운드화가 당시 세계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지금의 달러화나 엔화처럼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동일, 그리고 영국과 소로스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는 먼저 일단 소로스라는 인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소로스라는 인물은 유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정교한 투기를 시작한 첫 전문 투자자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첫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는 또 다른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함께 각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소로스는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며 이제 계략적인 이 사람이 수익을 올리는 것들,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걸 저희가 뒤에 발표할 것인데요. 파운드화의 대규모 매도를 통해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켜서 15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97년에 태국 바트화를 집중 공격하여
아시아 경제 위기에 배후 이제 인물로 지목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지 소로스의 이제 투자 전략은 약세 통화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1989년에 이제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결국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독은 국민소득 3만 부를 자랑하는 잘 살던 나라임이었지만 이제 동독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겨우 서독의 10분의 1인 3,000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동독에 대한 이제 경제적 격차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토기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추가로 통일이 되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에 추가적으로 마르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제 독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양의 자본이 독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당시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는데요. 아까 앞에 마르크화가 굉장히 평가 절상 압력을 받은 거와 이제 동반해서 유럽 통화 제도에 가입했던 타국 화폐, 예를 들어 뭐 영국의 파운드나 프랑스의 프랑이나 이런 화폐들 또한 평가 절하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유럽 통화 제도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새로운 유럽의 단일 화폐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유로화를 만들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6월에 덴마크에서 국민투표 이제 단일 화폐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단일 화폐를 반대하는 결론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9월 20일 날 그 다음 덴마크 바로 다음이었던 프랑스 국민투표에서도 만약에 단일 화폐를 반대하는 의견이 주로 이룬다면 이제 이 유럽 통화 제도의 입지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과 독일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영국과 독일이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와 이제 그의 회사 그리고 다른 저명한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총동원해서 파운드화를 시중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고자 금리를 처음에 7% 가까이 됐었던 금리를 10%로 인상하고 12%로 인상했지만 이제 소로스와 그의 일당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모든 자금을 총동원한 파운드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15%로 인상하는 이제 초강수를 펼치지만 여기서도 조지 소로스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운드화를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두 역부족이었고 결국 영국 중앙은행을 항복을 선언해서 결국 파운드화는 유럽 통화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1992년 9월 16일 날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조지 소로스는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킨 사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실명제인데요.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것의 골자는 이제 한국에서 1993년도에 시행된 것이고 이게 골자는 그 전에 이제 가명이나 혹은 다른 차명으로 이용할 수도 있던 모든 금융거래를 자신의 본인 신분을 이용해서 본인 신분 그리고 본인의 이런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본인의 이름으로 꼭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금융실명제의 골자입니다. 일단은 금융실명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1982년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이철이라는 인물은 이제 신군부 당시 전두환의 5공화국이었는데요. 이런 신군부의 상위 계층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영자는 이런 남편의 입지를 이용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 특히 건축회사였습니다. 이런 건설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담보로 몇십 배 2배에서 9배 대충 이 정도의 어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받아낸 어음을 시중에 다시 싼 값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어음에 대한 돈을 받게 되겠죠. 이런 돈을 처분액으로 다시 돈을 빌려줬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게 충격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이었냐면 이 부부가 이를 통해서 나중에 굴리게 된 돈이 대한민국 당시 국가 예산 1년 국가 예산의 약 10%에 맞먹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금융실명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굴러다니는데도 누군지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실명2는 금융실명제 논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후 전두환의 5공화국에서 1983년에 73조치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제 73조치라는 건 이제 금융실명제를 할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금융실명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논의랑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의 상위층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차명 계좌 혹은 유령 계좌를 통해서 개인의 비자금을 굉장히 탈루하고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은 탈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며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93년에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수 탈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경제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굉장히 많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상위 계층이나 기업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로 이제 실시까지는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중론이 이게 실행될 수가 없다. 완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가 가져올 금융실명제가 가져올 폭풍이 굉장히 크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는 비밀리에 계획되고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긴급 명령이랑 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실시되는데 이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이 금융실명제를 이제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 금융실명제를 계획하는 참모진들은 집에 한 달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업무로 위장을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뭐 세미나를 간다거나 이런 것으로 위장해서 금융실명제를 이제 계획하고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증시가 8.2%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엄청난 금융실명제가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예전부터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예상이 증시가 떨어지자 이런 예상들이 더더욱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불안 심리의 확대로 금은 안전한 화폐이기 때문에 금값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93년 8월 실시 이후 93년 8월 이때 실시했죠. 하지만 이때 보시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원래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금융거래 시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고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브렉시트입니다. 이제 브렉시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리튼, 영국 그리고 엑시트의 합성어로서 이제 말 그대로 영국이 유럽 연합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24일 국민투표 결과 여기 보시면 국민투표 찬성하고 이제 EU에 잔류하는 쪽 그리고 EU를 탈퇴하자는 쪽 찬성 반대에 대한 이런 국민투표 결과인데요. 보시면 EU를 탈퇴하자는 쪽이 약 52%, EU를 잔류하자는 측면이 약 49%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EU를 탈퇴하자는 쪽이 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영국은 결국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그렇다면 과연 왜 EU를 떠나려 할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제 EU 국가에는 각 국가가 EU에 이제 할당해야 되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기여금이 영국을 보시면 독일 바로 다음입니다.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기여금은 2위인데 보시면은 영국이 EU로부터 받는 또 이제 EU로부터 받는 예상 규모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독일과 다음으로 마이너스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연합에도 의회가 있는데요. 이제 유럽 연합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의회 의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U의 국회 의석수는
영국은 10%도 차지하지 못하는 9.7%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보다 많이 낮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의회에서 상당히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이탈리아와 동급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난민과 해외 이주자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영국은 EU 중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6위인 굉장히 부자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이 이제 뭐 다른 이슬람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굉장히 영국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IS 테러 등 이제 치안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런 이민자 정책을 좀 더 강경하게 하길 원하지만 EU는 이제 대외적 임의이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전망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해외 수출입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국가들 서로 사이에는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는데요. 이제 영국의 주요 수출 비중은 이제 EU 국가 약 50%로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무역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대외 수출은 위축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자본 투자인데요. 이 위에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들의 투자액이 많은데 이제 투자 유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세 번째로는 유럽 시장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 시장의 접근성이 영국의 브렉시트로 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 투자 측면에서는 접근성 감소로 인해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국 경제도 지금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이냐면은 발행 주체가 없는 가상화폐입니다. 이제 P2P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이런 형식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단체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앙은행, 비트코인 중앙은행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가 이제 마이너라고 부르고 이제 비트코인의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화폐와 틀린 점인데 비트코인은 총 2천만 개가 있고요. 이를 캘 수 있습니다. 현재 1,000만 개 정도를 캤다고 합니다. 그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과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과 P2P 거래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금과 환전에도 수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뭐 마트에 소액결제를 한다던가 이럴 때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아직 엄청난 활용화 상태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펀딩, 소규모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이제 기부금 모금 활동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왜 열풍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2009년에는 0.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1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400만 원대로 올해만 해도 약 24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왜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이제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안전한가?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USB 하드웨어 저장소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USB 하드웨어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전자지갑을 USB로 옮겨놓은 개념인데요. 이제 USB 내부에 가상화폐 정보를 저장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통해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데 기존 회사처럼 중앙 서버에 거래 내역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컴퓨터에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이제 개개인의 컴퓨터에 쪼개어 보관하고 이제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해킹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